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동안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역대 대통령 마지막 남아있는 한 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이 주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의 한 일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능한 대로 정치적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긍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경위는 어찌됐건 국민으로부터 수권된 이 정권을 잃었다. 또 그 과정에서 반편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함으로써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됐다.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본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자기를 도와주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필요하다면 참 대신해서라도 싸워야 할 이런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이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등을 돌리게 됐다. 유혈을 막느라고 그렇게 한 것은 그분의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이 등을 돌린 거 당내에서 그래서 반대당에 같이 탄핵 과정에 공조한 거 또 김정은 씨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는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사람을 포섭하지 못해서 속말로 얘기해서 참 한 자리 줬어야죠. 그거 바라고 온 사람인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못 받았다. 결국 문재인 정당에 가서 다스려가는 지금의 열린민주당을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세 사람의 문제만 좀 잘 처리했더라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참 아쉬운 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도 법률적인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탄핵을 받을 사유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앞으로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 과정에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나 혹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사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시 정리된 상태 위에서 경제 정책의 공과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한 경제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과를 논한다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불가능한 것이고 오로지 저는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 긍정적 역할을 했는가 혹은 중립적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부정적 역할을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주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대통령을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조언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참 용감하다. 내가 만약 정치를 한다면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 앞날을 내다보면은 정말 풀어야 될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결국 제가 생각하는 시장 경제를 해나가는 것밖에 한국 경제가 살 길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가면서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설사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정말 지지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참 눈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걱정 별로 하지 않고 내가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서슴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정치인들은 참 용감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역시 옳은 말씀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1년 전쯤에 우리 경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할 기회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뭐 이 자료는 거진 70~80% 제가 직접 썼던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연구 작업을 추진하겠다. 이 연구가 되거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드릴 테니까 대통령이 되거든 한번 최대한도로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의 모색, 이 총론이고 이 강론 두 권으로 된 이 방대한 연구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학자 한 20여 명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완성을 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모시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이 표밖에 안 보이죠. 표를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얻냐. 그분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박 대표가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붙였던 제목이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의 모색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에 정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을 그린 총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돈 한 푼 연구비 안 받고 시장경제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의 대표 또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이 보고 자료에 대해서, 또 이 보고 자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은 별거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쭉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것 같이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가려야 된다. 정부는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가 전개된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유연한 체제로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계속 존립하면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경제 시스템이 뭐냐? 그것이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제 체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 걸쳐서 모든 걸 그런 관점에 맞춰가지고 경제의 모든 또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들여다보고 해줬습니다. 또 한 번 이 박근혜 정부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인데 중장기 전략위원회라고 하는 부총리가 와 민간의 공동위원장이 같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2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당시에 경제부총리와 공동위원장 그래서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제가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맡았다가 무역협회 회장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해서 마지막 보고서까지 내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경제 시스템의 재정비 방안 한 10페이지 정도 남짓한 거지만 이것을 골자로 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중장기 전략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뭐 다른 5개년 계획서 같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그런 계획서를 난 낼 필요가 없다. 딱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의 공론을 일치시키는 거. 이것이 중장기 전략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우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장래가 없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고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기업의 역할을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설정되느냐. 기업에 좋은 것이 정부에도 좋고 정부에도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 걸로 약점을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정말 깊이 있는 그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분의 동의를 받으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회를 통해서 뭐 어떤 대통령에 못지않게 사실은 민간에 있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평가 부분에서일까요? 회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아직은 뭐 이런 감이 있지만 적어도 시장 경제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막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저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첫째는 이분이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엄청난 경제적 치적 또 박정희 대통령이 한 성공 이 성공의 체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참 강한 성취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지만도 박정희 대통령 우리 한국 경제에 정말 절대로 다시 두 번 나타날 수 없는 기여를 한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세계 환경부터 시작해서 경제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치적을 갖다 발전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경제정책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데 막 그 점에서 나는 이분이 그 성공 체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분이 시장 경제를 향해서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474 비전, 4% 잠재 성장률, 70% 고용률 달성, 4만 불 국민소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수출진흥 확대 회의에 상응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부활, 이런 것들 볼 것 같으면 그 경제 운영 형식이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 운영의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를 이미 물량적으로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그거를 뭐 4%가 됐건 5%가 됐건 무슨 70% 고용률의 달성이다, 4만 불 국민소득의 달성이다, 이런 식으로 계량적으로 제시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 식의 경제 운영은 이미 낡아도 한참 낡은 사고방식, 접근 방식이다. 경제가 구조가 좋아지고 경제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히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의 결과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되고 목표를 제시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아니다. 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당시 경기의 단기 부양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4년을 빼고는 이분이 대통령하고 있는 동안 매해 추경을 편성을 했어요. 뭐 요새 추경 4번 5번 하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랬고, 사실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해야 될 시기에 성장률에 너무 집착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풀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이 성장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 거. 이거 다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 운영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거전임자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경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다 결국 뭔가 나는 다른 정권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이름에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뭘 제시하고, 자, 내가 이렇게 제시한 데 대해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다 좀 참여해라. 경제민주화라는 거 하면서 기업들, 재벌들 손보겠다 할 때는 언제고, 재벌들 와서 여기 좀 협조해 줘야 되겠다. 뭐 그 사람들,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정부의 정책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참여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권이 이 정책에다 이름을 붙이는 발상,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업을 동원하는 이런 것은 뭐 거진,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뭐 심지어 지금 뭐 전경련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문재인 이 정부도 한국판 뉴딜,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또 기업들을 갖다가 다 반강제로 참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책이다. 넷째로 규제개혁. 참 뭐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 하겠다고 하지 않은 정부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뭐 1914년 대통령이 취임한 그 다음에 한 1년쯤 후에는 대통령이 이 정부의 모든 강요들, 기업의 대표들, 또 각계의 학계를 비롯해서 각계의 대표들 다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무려 7시간이나 규제개혁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애를 먹었다는 참여자들의 고충 토로가 나중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고 뭐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과연 뭐가 있었는가. 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하지 않겠다는 정보가 없었고 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총리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위원장이 돼가지고 추구했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절차적인 행정적 규제는 많이 완화되고 개선되지만 이 시장에 대한 규제 또 시장에 대한 참여 시장을 통해서 이 경제가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가하는 규제의 완화나 제어 이런 면에서는 별로 큰 성과가 나타나지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정부의 오리엔테이션, 정부의 사고방식, 정부의 조직 원리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을 갖다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도구고 통로고 수단이다. 이런 식 생각에서부터 못 벗어나기 때문에 시장에다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다만 이틀 내에서 해라. 마음껏 해라.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다 당신들이 가져라. 세금 좀 내고 다 가져라. 그 대신 실패해도 정부는 도와주지 않는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기업들은 죽고 살고기로 뛰게 돼 있고 세계 유수 기업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키워지고 그래서 경제가 커지고 발전하고 하는 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대통령이 사람들 모아놓고 자, 이 규제 왜 하냐? 이거 왜 못 줄이냐?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줄여라 말라 하는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규제의 문제가 풀리겠는가. 그 규제 대통령 앞에서 마지못해서 푼다고 하면 그보다 다른 더 심한 규제를 또 하나 만들어내죠. 누가?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내 산업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겠어요? 지원 아니면 규제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가 이때까지 이렇게 규제개혁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못 거뒀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김종인 씨라는 사람을 이번에 최근에 뭐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참 마무리가 잘 돼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당선시키고 지금 아주 개선장군 같이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이 경제민주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민주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개념이 규정될 수도 없고 헌법에 들어갈 만한 사항도 절대 아닌데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각본 들고 뭐 이 당이 갔다 저 당이 갔다 해가면서 참 재미를 본 사람인데 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행복, 뭐 국민 행복 추진위원장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김종인의 선거 과정에 깊이 참여할 수 하도록 보장을 해주면서 경제민주화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오익 정당이 할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다. 만약에 김종인 씨가 생각하는 그 내용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면 결코 오익 정당이 그걸 갖다가 슬로건으로 내걸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사기각본이다 말이죠. 그런데 경제민주화로 진정 경제가 가야 할 길, 경제 구조개혁, 시장 경제로의 길, 이건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더해서 이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얼마나 제대로 추진했냐 안 했냐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평가를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놓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경제민주화 한다 해놓고 그거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갖다 비판하는 글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르지만도 표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김영삼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한 선거 때 되면 정치인 눈에는 표밖에 안 보인다 하는 관점에서 그거라도 해서 뭐 표를 좀 더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좀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제는 그만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정치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저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또 적어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다 몇 년을 넣어놓고 사면도 안 하고 하는 이 정부,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잔혹성, 이건 뭐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그건 별개로 경제정책 측면에서 참 이 시장 경제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도 그 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끝냈다고 하는 점을 정말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